지금 세계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조차도 현재 변화된 정세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변화됨을 감지한 미국에선 이 분야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 미국 기자가 한국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한국행을 작심한 듯 보입니다. 한국의 무엇이 세계 모두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공신력 있는 최고의 언론사에서 근무 중인 제퍼린 할로웨이라고 해요. 저는 다른 기술 기자들과는 달랐어요. 걸을 때마다 통통 튀는 밝은 빨간색 곱슬머리와 새로운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반짝이는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는 제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알아챘죠. 하지만 저희 특이한 이름과 외모가 가장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항상 호기심 많고, 항상 의문을 품으며 미국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항상 확신하는 마음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뉴욕의 테크투데이 잡지 사무실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았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에 관한 최신 뉴스가 보였죠. 유명한 미국 기술 회사들의 사진들이 제 주변 벽을 뒤덮고 있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최신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 기사에서는 종종 미국 기술을 무적, 세계 최고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실 회의 중에 저는 자랑스럽게 미국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미국이 가장 발전된 컴퓨터,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켰어요.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모두 같은 믿음을 공유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비 오는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기사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 외국의 도움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 그 기사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컴퓨터 칩, 전기차 배터리, 군사 장비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미국 제품 대신 한국 기술을 구매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음악 그룹, 매운 음식 그리고 오래전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곳이 기술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말이 안 되었어요. 저는 그 기사가 분명 과장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톰슨 씨, 제 상사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는 멈춰서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었죠. 저는 한국의 기술적 성공에 관한 기사를 가리켰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 없이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했어요. 톰슨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쓸 수 있었어요. 잡지사에서 제 여행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캐리어를 쌌어요. 저는 노트북,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일주일 분량의 옷을 넣었어요. 미국산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자신감에 차서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제 여행이 한국 기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복제하는데 능숙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혁신가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14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제 비행기는 마침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 터미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눈이 커졌어요. 이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기본적이고 구식 건물 대신 저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곳에 서 있었어요. 천장은 제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어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의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죠. 친근한 디지털 얼굴을 가진 작은 로봇들이 바닥을 부드럽게 굴러다니며 여행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기술 전시회에서 로봇을 본 적이 있지만 실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로봇은 본 적이 없었어요. 천장에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승객들이 이 화면 앞에 다가가서 손을 흔들면 화면이 개인 맞춤 정보로 바뀌었어요. 터치할 필요가 없었죠. 저도 직접 해봤어요. 화면 앞에서 손을 움직이니까 즉시 제 휴대폰에서 항공편 번호를 인식하고 수화물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보여줬어요. 수화물 찾는 구역에서
저는 오래 기다리거나 제 가방을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캐닝 시스템이 제 가방의 태그를 읽고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제 가방이 나타날지 알려줬어요. 제 검은색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미끄러져 나왔을 때 그 위에 녹색 불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뉴욕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미국 기술을 모방하려고 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제가 아는 어떤 것의 복사본도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들 중 일부는 제가 집에서 본 것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았어요. 짧은 검은 머리와 전문적인 파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약간 인사를 하고 자신을 한국기술연구원의 박하나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박 박사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 가이드가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제가 주의 깊게 듣게 만들었어요. 박 박사는 저를 밖으로 안내해 기다리고 있는 차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차가 아니었어요. 배기관 없이 매끈하고 은색이었어요. 내부는 차라기보다는 편안한 것일 같았어요. 서로 마주보도록 돌릴 수 있는 좌석과 팔걸이에 내장된 화면이 있었죠. 공항에서 멀어지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포착하는 태양광 패널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멀리서 저는 풍력 터빈이 천천히 회전하며 더 많은 청정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전기 버스들이 특별 차선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어떤 오염도 만들지 않고 승객들을 운송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기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일부를 작성했었어요. 한국의 기술, 서양을 그저 모방하는 것인가? 이제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전혀 복사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이 기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반도체 공장으로 데려갈 예정이었어요. 반도체는 휴대폰과 컴퓨터부터 자동차와 냉장고까지 모든 현대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작은 칩이에요. 저는 전에 미국 칩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공장은 더 작고 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저희는 1시간쯤 운전하며 분주한 도시를 뒤로했어요. 곧 반짝이는 하얀 건물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단지에 도착했어요. 입구에 있는 큰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호라이즌 세미컨덕터 라고 쓰여 있었어요. 건물들은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20개의 축구장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이곳은 정말 거대했어요. 저희가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박 박사님은 제 반응에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특별한 클린룸 슈트를 입었어요. 민감한 칩 제조 과정이 먼지나 머리카락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신 흰색 옷이었죠. 마치 우주 임무를 준비하는 우주 비행사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박 박사님은 저를 공장 바닥이 내려다 보이는 큰 유리창이 있는 관람실로 안내했어요. 제가 본 것은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주요 생산홀은 수백 미터나 뻗어 있었어요. 그곳은 조용히 작동하는 반짝이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했어요. 제가 본 어떤 병원보다 더 깨끗했죠. 로봇들이 기계 사이를 조용히 이동하며 실리콘 웨이퍼 트레이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로봇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벽한 정밀도로 작업했어요. 저는 공장 바닥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제어실에 앉아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관람실에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박 박사님은 그를 호라이즌 세미컨덕터의 연구 책임자인 김태양 박사로 소개했어요. 김 박사님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를 시설에 환영했어요. 걸어가면서 김 박사님은 저에게 작은 실리콘 웨이퍼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둥글고 평평했으며 저녁 접시 크기 정도였고 빛에 닿으면 무지개 효과로 반짝였어요. 그는 각 웨이퍼에 수백 개의 개별 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김 박사님이 한국이 자체 칩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했을 때였어요. 10년 전에는 다른 나라의 장비와 디자인에 의존했지만 무역 분쟁 이후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과 정부는 자체 기술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이제 김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설계하고 건설한 기계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칩이 많은 경쟁사들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더 빠르게 작동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지적했어요. 한 기계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40% 더 많은 물을 절약하는 물 재활용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로부터 나온 혁신이었죠. 가장 놀라운 부분은 특별한 연구 구역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여기서 김 박사님은 제게 구부러져도 깨지지 않는 칩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얇고 투명한 필름을 들고 반으로 접었어요. 저는 필름에 내장된 작은 회로들을 볼 수 있었고 구부러져도 여전히 작동했어요. 김 박사님은 이 유연한 칩이 접을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 의류, 그리고 피부에 부착된 상태로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용 패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 노트북은 그림과 메모로 가득 찼어요. 저희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 메모를 살펴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대한 제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단지 미국의 아이디어를 복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독창적인 혁신들을 보았어요. 한국 공장들이 미국 공장들보다 더 작고 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했었죠. 하지만 이 시설은 거대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 년 앞선 것 같은 기술들을 사용했어요. 한국 방문 셋째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의 방문은 제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를 것 같았어요. 박 박사님이 한국의 군사 기술이 개발되는 해성 방위 산업을 방문하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전에 미국 군사 장비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썼죠. 미국의 탱크, 함정, 항공기는 많은 나라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제 기사에서 종종 언급했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은 분명히 미국 디자인의 기본적인 복제품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아침 식사 후 새로운 안내원이 호텔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이준 사령관은 박 박사님보다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반짝이는 단추가 달린 깔끔한 네이비 블루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령관은 해성 방위 산업에서 일하기 전에 15년 동안 한국 해군에서 복무했어요. 그는 존경스러운 인사와 힘찬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해성 시설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시골을 통과했어요. 저희는 푸른 농과 전통가옥이 있는 작은 마을들을 지나갔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보안이 더 엄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령관은 먼저 저를 큰 전시실로 데려갔어요. 벽은 행동 중인 한국 군사 장비의 사진들로 덮여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에는 탱크, 함정, 항공기의 모형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놀랐어요. 이것들은 구식 기계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방의 중심에는 K9 천둥, 자주포의 상세한 모형이 있었어요. 이 차량은 탱크와 거대한 총의 조합처럼 보였어요. 거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장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어요. 이 사령관은 꾸이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9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K9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 사령관은 제게 많은 해 전에 만들어진 첫 번째 한국 자주포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독일의 엔진, 미국의 총부품,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전자장치를 사용했어요. 당시 한국은 이러한 부품들을 스스로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신 K9 모델은 완전히 달랐어요. 엔진부터 조준 컴퓨터까지 모든 중요한 부품은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되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이상한 모양의 로봇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테스트 구역을 방문했어요. 그 로봇은 거미처럼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바위 위로 물을 통과하고 심지어 벽도 올라갔어요. 로봇 위에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사령관은 이 로봇이 군인들 전에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위협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로봇은 숨겨진 폭발물을 감지하고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것들을 해제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제 기사를 위해 로봇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 사령관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했지만 일부 기술은 비밀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로봇은 장애물이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인공지능을 사용했어요. 이 기술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개발되었어요. 이 사령관은 제게 총알을 멈출 수 있지만 미국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 가벼운 경량 방탄조끼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한국 과학자들이 거미줄의 구조를 연구하고 인공섬유와 결합하여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결과는 강철보다 강하지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만큼 유연했어요. 시설 전체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깊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 이 사령관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진지해졌어요. 그는 한국이 역사를 통해 많은 위협에 직면해왔다고 설명했어요. 강력한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들의 일은 단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제 견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서양의 디자인 복제품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도착했어요. 대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개발한 것을 능가하는 독창적인 혁신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특히 한국이 외국 부품에 의존하는 것에서 자체적으로 완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변화했는지에 감명받았어요. 한국에서의 넷째 날, 저는 재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곳을 방문했어요. 박 박사님이 해안공업 도시인 울산까지 2시간 운전을 위해 저를 픽업했어요. 오늘 저희는 한국의 가장 큰 배터리 공장 중 하나인 그린파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울산까지의 드라이브는 아름다운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갔어요. 왼쪽으로는 울창한 녹색 숲으로 덮인 산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해안을 따라 많은 풍력 터빈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거대한 하얀 날개들이 바람에 천천히 돌아가며 오염을 만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울산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바뀌었어요. 높은 굴뚝과 분주한 선적 항구가 있는 대형 산업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박 박사님은 울산이 한때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그곳은 새로운 것으로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첨단 배터리의 생산이었죠. 그린파워 공장은 밝은 흰색의 녹색 테두리가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전체 지붕을 덮고 있었고, 입구에 표지판은 이 공장이 탄소 배출 제로를 생산한다고 자랑스럽게 명시하고 있었어요. 이는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유해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건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감명받았어요. 입구에서 저희는 그린파워의 연구 책임자인 강민지 교수님의 환영을 받았어요. 강 교수님은 박 박사님보다 키가 작았고 짧은 검은 머리와 그녀의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움직였어요. 그녀의 실험실 가운 옷깃에는 다양한 과학적 업적이나 그녀가 획득한 특허를 나타내는 다채로운 핀들이 있었어요. 강 교수님은 먼저 저희를 주요 생산 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저는 아래의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공장 바닥은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었고 수백 개의 기계들이 완벽한 조화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배터리 재료를 옮기고 있었어요. 레이저 센서가 가공의 품질을 확인했어요. 자동화된 차량들이 완성된 배터리를 테스트 구역으로 운반했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매혹적이었어요. 강 교수님은 제게 원료가 공장의 한쪽 끝으로 들어가고 완성된 배터리 팩이 다른 쪽 끝으로 나오는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특수금속과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배터리 셀, 전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를 만들었어요. 이 셀들은 모듈로 그룹화되었죠. 마지막으로 모듈들은 냉각 시스템, 보호 케이스, 그리고 전자 제어 장치와 결합되어 완전한 배터리 팩을 만들었어요. 저는 작업의 정밀함에 놀랐어요. 각 배터리 셀은 다른 모든 셀과 정확히 같아야 했어요. 아주 작은 차이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죠. 기계들은 쌀알보다 작은 부품들을 측정하고 테스트했어요. 전체 공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되었어요. 작업자들은 먼지가 배터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슈트를 입었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이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배우는 것이었어요. 강 교수님은 불과 6년 전만 해도 한국이 대부분의 배터리 재료와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국제적 긴장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한국의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산업은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포기하는 대신 한국 과학자들과 기업들은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희귀한 수입 재료가 필요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그들은 낭비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제조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귀중한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냈어요. 강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제게 그들의 최신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몇 시간이 아닌 단 1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였죠. 작은 배터리를 충전 스테이션에 연결하여 시연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터리가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기술은 전기 자동차를 일상적인 사용에 훨씬 더 실용적으로 만들 것이었어요. 공장의 다른 구역에서 저는 모든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배터리를 보았어요. 일부는 보청기나 시계용으로 설계된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정전 시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강 교수님은 그들의 배터리가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의료기기, 우주 위성에도 사용된다고 설명했어요. 투어 중 휴식 시간에 저는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배터리가 한국 회사에서 만든 것임을 알아챘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강 교수님은 미소 지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 심지어 미국 회사들도 그들의 제품에 한국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한국은 이 필수적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었어요. 저는 강 교수님에게 왜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었는지 물었어요. 강 교수님은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한국에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오래된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나갈 무렵, 저와 박 박사님은 투어에 대해 강 교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근무 후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장 외부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꽃, 벤치, 심지어 물고기가 있는 작은 연못도 있었어요. 첨단 기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여전히 자연과 사람들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배터리 공장은 한국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간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미국 기술을 복제하려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도착했어요. 대신 저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혁신가들의 국가를 발견했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방 창가에 섰어요. 태양이 막 서울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 음영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이른 아침 빛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철로들은 은색 탑처럼 빛났어요. 공원들은 건물들 사이에 녹색 점들을 더했어요. 멀리서 산들은 도시 주변의 자연적인 경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5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했었어요.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이고 한국은 단지 다른 이들을 모방함으로써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로비에서 박 박사님을 만났어요. 저희는 공장이나 연구센터를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박 박사님은 저희가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반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저희는 가정이 중앙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된 스마트 동네를 방문하며 시작했어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모았어요. 특별한 배터리가 이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각 가정의 에너지 필요를 모니터링하고 집 간의 전력을 공유했어요. 만약 한 가족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이웃의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여분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전체 동네가 함께 일하고 에너지를 덜 낭비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학생들이 고급 학습 기술을 사용하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각 아이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에 따라 수업을 조정하는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연습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디지털 책을 읽거나 가상 과학 실험을 수행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희는 도심의 분주한 식당에 들렀어요. 저는 흥미로운 것을 알아챘어요. 로봇들이 음식 서빙을 돕고 있었어요. 작은 로봇들이 주방에서 테이블로 트레이를 운반했어요. 더 큰 로봇들이 접시를 씻고 바닥을 청소했어요. 인간 직원들은 여전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요리했지만 로봇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했어요. 박 박사님은 한국이 충분한 직원을 찾을 수 없는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로봇들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오후에 저희는 기술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도록 돕는 노인 센터를 방문했어요. 착용 가능한 장치들이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큰 버튼과 선명한 화면이 있는 특별한 전화기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귀여운 동물을 닮은 로봇 반려자들이 위안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약을 복용하라고 상기시켰어요. 하루 종일 저는 제 기사를 위해 메모와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이 단지 진보된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한국의 필요와 가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다른 나라에서 복사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박 박사님은 저를 도시 중심의 언덕에 있는 높은 건물인 서울타워로 데려갔어요. 지상 높이 위의 전망대에서 저희는 모든 방향으로 펼쳐지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자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전기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어요. 고속 열차들이 역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시 전체가 에너지와 목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을 기억했어요. 제가 그저 K-pop 음악과 김치로 알려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어요. 한국은 창의적인 사상가들과 문제 해결사들의 나라였어요.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한국인들은 포기하거나 단순히 다른 이들을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했어요. 저는 재방문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첨단 반도체 공장, 군사기술센터, 배터리 생산시설,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상적인 기술까지. 각각의 경우에 한국은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자체적인 독특한 혁신을 개발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단지 그 기술이 아니라 자립과 결단력의 한국 정신이다. 이것이 제가 고국으로 가져갈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모든 메모와 사진을 정리했어요. 제 기사는 한국에 오기 전에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복제한 방법에 대해 쓰는 대신 저는 한국의 기술적 독립으로의 여정에 대해 쓸 거예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단 몇십 년 만에 기술 추종자에서 기술 리더로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할 거예요.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을 조용한 혁명,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가? 라고 지었어요. 첫 단락은 제 자신의 여정을 묘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 세트의 믿음을 가지고 도착했고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는지요. 저는 제 미국 독자들이 제가 지금 보는 방식으로 한국을 보기를 원했어요. 독특한 강점과 놀라운 성취를 가진 혁신적인 나라로요. 그날 밤 캐리어를 싸면서 저는 떠나게 되어 약간 슬펐어요. 저는 단지 한국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도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저는 언젠가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돌아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에서 작아지는 한반도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도착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세계관이 확장되었고, 저는 더 이상 구식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한 나라의 능력에 대해 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혁신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필요가 정말로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하게 저는 때때로 가장 인상적인 기술들이 과소평가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결단력, 창의성, 그리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어떤 나라든 추종자가 아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은 이 놀라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에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단 일주일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나라들이 리더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혁신이 어떤 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기술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그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기술적 성취가 간과된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세계는 선입견을 넘어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혁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저는 이 조용한 혁신과 결단력 있는 자립의 땅에서 다음에 어떤 놀라운 기술이 등장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에요. 저는 한국의 기술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산업의 기술력은 오늘의 사연처럼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군사력은 한국 국민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세계가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